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삼성그룹이 전체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 6일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임원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변화는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도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의 숫자를 줄이고 대신 주는 금액을 좀 늘리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고요.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식품, 유통, 외식업계에서 줄줄이 총선 이후로 미뤘던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요. 가스 요금도 오르고 있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플랫폼의 구독료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와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중요한 것들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물가 오르는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물가 오르는 거 늘 오르지 그럼 내리냐? 왠지 이런 약간 시니컬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저런 가격들 오르는 게 또 중요한 신호들이니까요. 가스 요금 얘기부터 들어보죠. 얼마나 오른답니까? 그래도 하반기에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도 낮춘다 그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이 기대들이 좀 깨지고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가스 요금이 한 10%가량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매요금 인상 의견을 최근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기재부 역시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나뉩니다. 원료비는 LNG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입 단가를 원료비로 보시면 되겠고 공급비는 한국가스공사 등 공급자의 제조, 배관 투자 등에 대한 회수액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원료비는 보통 홀수달 1일자로 가격에 반영이 되고요. 공급비는 매년 5월 초에 조정이 되는데 다음 달이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5월 달에 공급비 이걸 조금 올리고 가스 회사들 자기들 인건비 일단 올리고 네네. 그리고 7월께 원료비 인상분을 조금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메가줄당 13.3원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13.3원에서 18.4원까지 인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단계적으로 한 10% 정도 인상이 되면 메가줄당 19.4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작년에가 13원에서 18원으로 올랐으면 이것도 한 30% 정도 오른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2022년 4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약 4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럼 전기요금도 오르냐 이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전기요금은 당분간 동결하는 쪽으로 올해는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렸던 거 이제 한꺼번에 올리는 영향이 좀 있나 봐요. 가스 요금도 그렇고. 아무래도 주변에서 안 오르는 게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밀어뒀다가? 정부가 조금 밀어놓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또 뭐가 오릅니까? 오르는 거 알아는 둬야 되니까. 예. 계속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오르는 것만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CJ 대한통운이 편의점 택배비 인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5월 1일자로 2kg 이하는 3,300원에서 3,400원으로 100원 올라갔고. 2에서 5kg 이하도 모두 100원씩 올립니다. 3,800원에서 3,900원, 5에서 20kg도 4,700원, 4,800원으로 각각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예.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다른 이제 택배 운영 업체들로 옮겨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올렸으니까 아마 따라 오를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는 안 내려오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김 가격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김, 네. 반찬으로 먹는 김. 맞습니다. 아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외국인들 안 먹을 때 우리 빨리 먹어둬야 된다고. 전 세계에서 김이 우리나라만 생산된대요. 거의. 수요의 폭발도 있겠지만 김을 어떡하나. 이제 우리가 저거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마트나 동네 슈퍼 가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김 도매 가격이 일단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매 가격이 이제 김 제조사들의 제품 가격으로 전이가 되고 있는데요.
중견 김 제조사들이 일단 가격을 올립니다. 광천김은 뭐 15에서 20% 안팎의 가격 인상을 하고요. 대천김은 김밥용 김을 30%, 뭐 김가루는 약 20% 인상하고요. 다만 이제 대기업들은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뭐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대기업들도 조만간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김 맛을 들이면 이거 없이는 또 밥을 못 먹는 또 이런 분들이 특히 슬슬 아이들이 생길 엄청 텐데. 좋아합니다, 어린 예, 아이들이. 이제 김값도 이제 요게 마지막에 다시는 안 내려온다.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초콜릿 가격은 오른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코코아 농사 짓는 몇몇 나라들이 농사가 잘 안 돼서. 맞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좀 미루기로 했나 봅니다. 당초에 우리나라 대표 이제 초콜릿 제조 뭐 과자 만드는 회사인 롯데웰푸드가 5월 달에 인상을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걸 한 달 미뤘습니다. 가격 인상을. 그래서 6월 1일에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월에 돈 쓸 일 많으니까 한 달만 예. 좀 미루자.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소비가 좀 많은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격 인상 시기를 좀 늦춰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 정부가 조금 밀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제조업체가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뭐 한 달 미뤄진 거지 결국에는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가격들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코아 가격이 지난해부터 올해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코아 관련된 질병도 돌고 그래서 지금 코코아 가격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7개 초콜릿과 관련된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린다. 6월 1일부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문제는 이제 식품 가격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난 15일에는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중 하나가 메뉴 가격 9개를 2년 만에 2,000원가량 올렸고요. 예. 치킨버거 프랜차이즈도 평균 4%가량 가격 인상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과일값이나 채소값이 최근에 조금 안정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정부 보조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 착시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제품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정부가 물가 대응에 지금 비상에 걸린 상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환율과 유가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예. 비싸진 기름을 환율 때문에 더 비싸게 사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다른 상품 가격들의 인상 가능성도 인상 압박도 높아지기 때문에 또 올겨울은 겨울이 매우 추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하반기 만만찮은 물가와의 싸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 네네. 이것도 좀 이런 분위기 보면 좀 미뤄질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물가가 계속 높으면 사실 부담스럽겠죠? 금리 인하하기가 부담스럽죠. 자, 송현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주 5일제와 관련한 네. 이야기인데 주 6일제. 네. 주 5일제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은 것 같고 네. 주 6일제로 다시 돌아갔다 삼성이. 네. 임원들만 그렇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삼성을 포함한 일부 계열사에서 이제 시행하던 임원 주 6일제 근무가 이제 예. 좀 계열사를 확산하는 분위기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임원들만 네. 어떻게 나오냐? 그럼 임원 나오면 부장님도 나오고 부장님 나오면 차장님도 대기 다 그런 거지. 네, 그렇게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원래는 뭐 이제 개발이나 삼성 지원 같은 부서의 임원들만 주 6일제를 하다가 삼성전기나 삼성 SDI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전자 관계사들이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직 그룹 차원에서 뭐 주 6일제 근무 지침을 정확하게 내린 건 아닌데 이미 이제 지침이 내려진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열사들의 임원들은 이번 주부터 주말에 이틀 중에 하루는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계열사들이 위기 극복 차원에서 동참을 하고 있는 건데 일부 임원들은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근데 예. 세상에 어느 회사의 직원이 주 6일제 근무를 자발적으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삼성그룹 임원 대부분은 주말 출근이 새삼스럽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임원이 좀 성과로 평가받는 일종의 임시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에 따라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위치다 보니까 제품 개발이나 뭐 프로젝트 일정에 맞추다 보면 평상시에도 새벽이나 주말 출근을 자주 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대기업에서도
임원들이 이제 주말에도 일하는 게 조금 보편적인데 일부러 주 6일제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 그만큼 다른 직원들한테도 좀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고요. 재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래 이어지고 있고 또 경영 불확실성까지 확대가 되면서 주 6일 근무 같은 뭔가 근무 강도를 높이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기는 해요. 네. 왜 하이닉스가 개발하는 저거를 삼성이 못했냐. 그렇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못할 수는 있는데 그거 좀 이상하다 정말 이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 판에. 계속 쫓기고 있는 분위기가 좀 심하죠. 근데 원래 임원들은 언제 출근, 언제 퇴근, 뭐 언제 네. 연차 휴가 이런 거 없는 가봐요. 원래 근로기준법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법이니까.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보면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을 다루는 업무 종사자는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따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이나 휴직시간과 관련된 규정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 주말 출근이나 새벽 출근이 가능했던 거고 올해 들어서 SK그룹도 24년 만에 그룹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하는 토요일 회의를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각 계열사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뭐라도 이렇게 쥐어 짜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원래 또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들이 또 근무 패턴이 있다 보니까 임원들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젊은 사원들에게는 전혀 다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사내 분위기라면 젊은 직원들이 나 나중에 임원 돼야지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삼성 그룹 차원에서 당연히 임원이 아닌 그런 일반 평사원들까지 뭐 주말에 나와서 일해라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자발적으로 주 6일 근무를 한다던데 네. 일반 사원들이 편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출근 시스템 자체가 조직 문화를 굉장히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사실 다른 기업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주 6일이 아니라 주 4일을 지금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마당인데 주 6일제라는 단어 자체가 젊은 사원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수 있고 사실 지금 젊은 사원들은 학교도 주 6일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직 문화가 굉장히 낯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나이에 따라서 주말이 굉장히 귀중하고 아쉬운 나이가 있고 주말에 뭐 그냥 회사 나가지 뭐라고 생각하는 나이도 좀 있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외국에서도 일 많이 하는 나라들은 많이 한다면서요. 특히 그 기업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물론 굉장히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나 장소를 탁 정해서 몇 시까지 어디로 와서 뭐 이래 이런 제약이 있다기보다는 좀 더 많은 롤을 맡기는 쪽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성과에 대한 상벌, 이 우리보다 훨씬 더 확실한 구조다 보니까 뭐 꼭 회사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나 롤에 대해서는 집에서든 뭐 회사에서든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비교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그런 외국 기업하고는 비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체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고 삼성은 하드웨어 제조업이 바탕이기 때문에 이제 협업이나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네. 더 모여서 얘기할 일이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함께 좀 어려운 시기를 좀 헤쳐나가자라는 절박함에서 나온 게 이 임원들의 주말 근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같은 이제 OTT 회사들이고 쿠팡 같은 인터넷 쇼핑하는 회사들도 한 달에 얼마를 계속 내면 이런저런 뭐 저 콘텐츠도 주면서 할인도 해주고 그런 이제 구독 회원제가 있었는데 네. 이게 가격들을 계속 올리고 있네요. 쿠팡도 네. 그렇고. 예. 쿠팡 같은 경우는 구독료를 약 60%를 갑자기 올렸거든요.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 거예요? 이게 4,990원에서 7,890원을 올렸습니다. 예. 엄청나게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쿠팡이 올리면 우리는 무료를 주겠다라는 부류가 있고 쿠팡이 올린다고 그럼 우리도 같이 올려 이렇게 외치는 부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료가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뭐 1,200원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탈자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네이버 같은 경쟁사에서는 쿠팡에서 나오는 그 이탈 고객들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신세계나 마켓컬리 같은 경쟁사들이 뭐 신규 고객에게 3개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뭘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이 구독료를요.
매달 얼마 내야 되는 거를 3개월 동안은 안 내도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 구독료를 내면 배송이 주로 무료인 건가요? 배송도 무료고 아니면은 티빙 같은 OTT 서비스를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걸 네, 그거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준다거나 뭐 무료 배송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혜택을 준다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런데 그럼 쿠팡은 당연히 올리면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그래도 올린 이유는 그동안 본인들이 이 고객 데이터를 쭉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올려도 떨어져 나갈 수 없어. 우리에게 중독됐어. 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membership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membership 혜택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OTT 구독을 예. 공짜로 준다든지 무료 배송을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 측면에서 쿠팡이 경쟁사들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쿠팡도 우리가 가격을 인상해도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인상을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사실 내가 이 한 달에 쇼핑을 인터넷 쇼핑을 몇 번 정도 하는지 그때마다 배송비를 회당 2,500원 물론 CJ가 올린다고 했지만 예. 회당 2,500원으로 잡았을 때 이제 멤버십 구독료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이득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소비자들이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쿠팡뿐 아니라 뭐 넷플릭스, 디즈니 다 올리고 있죠.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프리미엄, 티빙 프리미엄, 유튜브 그리고 쿠팡 뭐 이렇게 4개를 쓴다. 그러면 한 달 사용료가 56,000원대로 올라가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125,000원이 넘게 오릅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을 안 하면 더 손해일 정도로 너무 싼 가격에 여러 혜택을 주면서 소비자들을 처음에 막 끌어들여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소비자들이 중독이 됐을 때 똑같은 건데 가능하면 우리 것 쓰세요. 그러면 싸게 드리겠습니다. 한 후에. 그렇죠. 그리고 많은 혜택을 주고 예. 여기에 가격 이제 중독이 됐을 때 가격을 올리는 굉장히 전형적인 상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플랫폼 규제론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래 이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그러니까 플랫폼법 입법을 이제 재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지난해에는 사실 업계 반발이 굉장히 커서 이 법안 추진이 조금 보류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쿠팡처럼 플랫폼들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가 독점이면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는데 네. 인터넷 쇼핑만 해도 경쟁 치열하고 OTT만 해도 업체가 하나둘이 아닌데 이거 뭐 말씀하신 대로 가격 올렸더니 경쟁사로 고객 빼내가기 또 경쟁들이 불붙는다고 하니 네. 이걸 뭘 시비를 할 수는 없고 가격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시비를 걸 수가 없죠. 제가 주목하는 건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제 데이터 분석이 끝났구나. 고객들은 안 떠난다는 확신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남국민 큐레이터가 갖고 오신 소식은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리고 우리 기초연금도 사실상 국민연금처럼 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 기초연금은 나라가 재정으로 매년 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돈이죠. 생활비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기초적으로 모두에게 준다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된 연금인데요. 예. 지금 국회에서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이제 전문가 토론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아마 어제 오늘 이제 뭐 국회에서 어떤 이제 안을 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보다 한 13%, 9%에서 13%더 내고 그 대신 더 많이 받자 이 안을 많은 이제 참가자들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의견을 냈다 이런 내용이라서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더 내면 더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 그때쯤 되면 또 말이 들받자는 달라지겠죠. 개혁 나올 텐데. 네, 그럼 1,700조 정도 더 이제 국가 재정 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예.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대로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논의에서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예. 지금 이제 기초연금 말고 이름대로 기초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상위 30% 빼고 다 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하면 213만 원 이하의 소득인 노인에게 최대 32만 원가량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음흠. 근데 이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이 연금개혁특위 전문가 토론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랑 이제 기초연금 두 축인데 그 중에 기초연금을 좀 고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이게 노인들의 70% 10명 중에 7명한테 주는 건 아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1위라면서요. OECD들 중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자고 하고 또 선거철에 표도 되니까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 논리에 뭔가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도입됐을 당시가 우리나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 육박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10년대쯤에 도입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세계에서도 너무 심각할 정도의 노인 빈곤이다 보니까 그런 취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표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도입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한국에선 노인이 되면 가난해진다.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슬 부유한 노인들이 노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의 노인이 예전처럼 가난한 노인이 아니다. 오히려 부유한 노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전까지 노인들이 대체로 한 1940년대생 전후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의 세대가 빈곤율이 한 50% 육박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가난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분들은 젊을 때 일할 때도 나라가 굉장히 가난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이 번 돈도 적고 모은 돈도 적으니까 대부분이 다 빈곤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곧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뭐 대표적으로 58년 개띠라고 부르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정부 수립 이후로 가장 부유한 세대다. 이런 연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전후 세대가 이제 빈곤율이 한 절반이 육박했다면 이 세대의 빈곤율이 지금 곧 노인에 진입을 하는데도 18%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노인은 가난하다 이런 등식으로 짜여진 연금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앞으로 이게 부담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새로 노인되는 분들은 국민연금도 비교적 탄탄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의 노인들은 국민연금도 거의 없어서 그렇죠. 이제는 좀 노인들도 진짜 가난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좀 가려보자. 네. 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라는 취지를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세대가 지금 30%가 대학을 나왔고 70%는 고등학교를 나오기도 해서 워낙 좋은 일자리도 많이 다니기도 했고 이 시기에 이제 경제 성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산을 많이 이제 구축을 했어요. 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이 세대가 이제 전체 세대 중에 평균 한 4억 원 가량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45%를 개인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파트도 있고 벌어놓은 것도 많으니까 좀 이런 구조를 바꿔서 이 중에서도 그냥 자산 축적을 못하고 좀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급 대상을 좀 줄이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었으니까 개선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을 텐데 이제 새로 노인이 되는 노인들은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는 부자시잖아요라고 할 때 그 부자시잖아요가 네. 아파트도 있으신데요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니 우리는 아파트 한 채 달랑 있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면 그분은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아파트를 이번 달엔 주방을 팔고 다음 달엔 안방을 팔고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 연금 구조 짤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아파트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노인이 되면은 연금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이런 것 때문에 예. 소득이 없어야지만 오히려 편하게 살 수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데 KDI에서 연구해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노인 빈곤율의 자산을 이제 소득으로 전환을 해서 해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죠. 네, 노인 빈곤율이 7~8%포인트가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들은 굉장히 부자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상당수가 그렇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세대 같은 경우 소득도 줄고 자산도 적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없고 아파트만 있으신 경우에 그러니까요. 이게 유동화를 어떻게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급을 하든가 그게 이제 그쵸. 걱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건 못 팔겠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죠. 주택연금이 있긴 합니다만. 네. 예.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모여서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